여기 못 먹고 자란 한국은 지독한 난쟁이 국가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 취재를 온 지 3초 만에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즈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사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언론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한국의 열악하고 난쟁이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거였죠. 사실 요즘 중국의 경제는 매우 형편없는 상황이고 중국 서민들은 가난으로 인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한국을 이용해 이러한 내부의 위기를 파회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후배 기자 창과 함께 한국 파견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사명감을 안고 한국에 가는 저와는 달리 후배 창은 다른 흑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는 한국 여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 파견을 지원한 것 같았거든요. 그는 다른 중국인들처럼 한 달 이상 머리를 안 감는 게 당연했고 직장 내에서도 단벌 신사로 유명했음에도 이번에는 머리를 감는 것은 물론 머리에 기름칠까지 하며 한껏 멋을 냈고 무슨 한국 이민이라도 가는지 멋진 옷들까지 챙겨오며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죠. 결정적으로 그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게 이상한 말까지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선배, 아무래도 이번 한국행은 제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중국 여자와 만나고 싶지 않고 늘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는 꿈을 꿔왔거든요. 저를 좀 보세요. 제 키는 169cm로 중국에서는 평균 이상의 키고 CCTV사의 기자라는 중국 상위 1%의 월급인 80만 원을 받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기도 했죠. 그리고 저 정도면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나 잘난 제가 왜 못생긴 중국 여자를 만나겠어요? 중국 여자를 만나려면 결혼 지참금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결혼 지참금 문화 따위는 없다고 해요. 특히나 한국 여자들은 중국 여자와는 달리 키도 크고 하얗고 예쁘던데 아무래도 저는 키도 작고 돈도 못 버는 한국 남자들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파견에서 꼭 한국 여자를 꼬실 거예요. 저는 그의 불순한 목적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신을 차리라며 쓴소리를 할 뿐이었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그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국 내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에는 못 먹고 가난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중국 여자들보다도 키가 작은 처참한 한국 남자들의 모습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동료의 말로는 자신은 편집부에서 그러한 한국 관련 비하의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며 그건 사실 중국 교외 지역의 처참한 현실이며 자신은 한국의 60년대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교외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한글 간판이나 한국어 음성을 입히는 편집 과정을 거친 뒤 이러한 마치 한국의 상황인 것처럼 편집된 영상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런 영상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부심이 가득했던 저는 그러한 그의 조언을 무시할 뿐이었고 애써 한국은 중국의 발 아래에 있는 속국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후배 창의 기묘한 한국 파견은 시작되었고 어느새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도대체 난쟁이 한국인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한국 남자들의 키는 아무리 봐도 저희보다 머리 2개는 컸을 정도로 상당한 격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들의 신장은 웬만한 유럽인들보다도 커 보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피지컬 수준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창 또한 한국 여자들은 형편없는 몰골을 자랑하는 한국 남자들이 아닌 키가 169cm나 되는 자신을 선택할 게 분명하다며 자신감을 표할 때는 언제고 그는 한국 남자들의 무지막지한 키를 보자마자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남자들은 얼굴 또한 동양과 서양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세련된 외형을 자랑하고 있었고 체격도 상당히 다부졌기에 저희는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완전히 꼴뚜기가 되어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순간적으로 이번 취재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창, 왜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한국은 분명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공항과 같은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는 일부러 키가 큰 연기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심한 국가야.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우리보다 키가 크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아무래도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난쟁이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저주받은 피지컬의 모습을 취재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애써 자신감이 넘치는 척을 하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창은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켰죠. 왜냐하면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받는 차별은 상당히 크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겐 택시 운행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기에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차별의 모습을 취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소문은 맞긴 한 건지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택시를 잡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차별한다더니 한국인 공항 택시기사는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알고도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앱에 적혀있는 저희의 이름을 보고 중국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친절하게 웃으며 웰컴 캔디를 건넸고 운행 중에도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 등의 볼거리들이 보일 때면 영어를 구사하며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었거든요. 모름지기 공항 택시기사면 기본적인 영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며 말이죠.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택시기사에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며 왜 저희에게 이렇듯 친절한 대우를 해주는 거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택시기사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중국은 각종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범죄 및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 범죄자 국적 중 단연일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한 감정을 중국인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거지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한국인 택시기사 중에는 중국인 손님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중국인들은 자꾸만 정찰제인 택시비를 흥정하려고 하고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 승차 거부는 불법이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중국인의 사례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당신은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걸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국적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인 택시기사의 말에는 틀린 점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 손님들만 골라서 안 받는다는 건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증거도 없었고 사실상 죄다 떠도는 말들일 뿐이었죠. 물론 창문 밖을 통해 보이는 한국인들 또한 충격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관광지가 아니었음에도 한국 남자들은 공항에서 봤던 대로 엄청난 신장과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는 난쟁이 국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시아의 한계를 초월한 거인 국가로 불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창은 저희가 한국에 온 이유를 완전히 까먹어 버렸는지 저기 한국 여자들 좀 보라며 늘씬한데 얼굴까지 하얗고 예쁘다며 자신은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침을 질질 흘려댔는데요. 저는 그러한 여자의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창에게 공산당에 수치라며 대놓고 면박을 줄 뿐이었고 그제야 그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모양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청구된 택시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이건 가난한 국가의 택시비 물가라고는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인들은 죄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택시 기사가 그렇게나 친절한 척을 한 것도 다 요금 사기를 치기 위한 밑밥을 깔아두었던 모양이었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사기의 장면을 전부 카메라에 담아둠과 동시에 택시기사에게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한국의 택시비 물가를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택시비는 중국의 거의 2배는 될 정도로 상당히 비싼 거 아니겠어요?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택시비가 이렇게나 비싸다니 이건 한국은 물가가 저렴한 후진국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당황함과 동시에 친절했던 한국인 택시기사를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모습은 전부 거짓말일 뿐이라는 편집부 친구의 말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중국 정부가 편집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했을 뿐이라는 소리였거든요. 또한 애초에 저는 한국이 물가가 저렴한 가난한 국가인 줄 알고 회사로부터 매우 적은 경비만을 지원받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한국에서의 취재는커녕 돈이 없어서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결국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백화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건 한국이 정말로 가난한 국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백화점은 한 나라의 물가와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후배 기자 창은 저희의 지금의 심각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지 자신은 공항에서 봤던 한국인 남자들처럼 세련된 패션으로 한국 여자를 꼬셔야겠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남자의 멋진 모습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한국 백화점에 들르자며 난리를 쳤기에, 그렇게 저희는 서로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백화점에 입장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백화점에는 각종 시설물들과 상점들의 위치를 소개해주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AI 비서 로봇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창은 이러한 로봇을 보고도 그저 여유만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더라고요. 선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중국에도 이러한 비서 로봇들은 어느 건물에 가봐도 있잖아요. 그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뿐이죠. 한국도 중국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작동이 되지도 않는 깡통 로봇을 설치해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보증하죠. 그러면서 창은 자신이 한국의 거짓된 면모를 직접 증명하겠다며 로봇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곳을 알려달라며 중국어로 짓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창이 입을 땜과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봇은 창의 중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고 디지털 액정을 통해 백화점 내의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의류 매장을 추천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로봇은 매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보행 시간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한 경로 지도를 보내주기도 했고, 혹시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중국어로 건네기도 했기에,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능이 탑재된 한국의 AI 로봇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그동안 다양한 기술과 기능들을 취재해왔기에 더더욱 한국이 개발한 로봇의 성능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최첨단 통역 기능과 AI를 통한 개인화 및 추천 기능, 공간 분석 능력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 대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완성형 로봇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한 척을 하며 보여주기식의 거짓된 모습만을 보이고 있을 때, 한국은 그러한 기술력을 실제로 갖추고 최신 기술에 대한 상용화의 단계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로봇 덕분에 빠르게 도착하게 된 의류 매장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곳 매장의 피팅룸은 자신이 피팅한 옷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옷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또 옷이 사용자의 신체에 잘 맞는지나 다른 색상은 어떤지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창보다는 약간 키가 작은 167cm의 키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피팅룸의 시스템은 그런 제 왜소한 몸을 보고 여자 사이즈를 추천해주기도 했기에 저는 상당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167cm의 키는 중국에서는 남자의 평균적인 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자의 사이즈, 심지어 여자 사이즈 중에서도 큰 사이즈도 아닌 그저 여자의 평균 사이즈 정도 되는 키밖에 안 되었고, 저는 이렇듯 한국은 아시아를 초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을 직접 느끼고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덕분에 저는 옷을 구매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에도 즉석에서 시스템의 맞춤형 패션 조언을 받고 옷을 3벌이나 구매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옷의 결제를 마침과 동시에 저는 못 볼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이 이곳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 직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봐요. 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또 기자로서 월급 80만 원 가량을 받는 중국 상위 1%쯤 되는 고연봉자예요. 그리고 키도 169cm로
동양인 치고는 꽤나 큰 편이죠.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요? 전 세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대국인인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들었고, 또 저와 만난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언어인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데, 이건 당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좋은 기회 아닌가요? 가난한 한국 남자 대신 저와 만나봅시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과 허세로 가득한 창의 눈빛과는 달리 한국인 여성 직원은 마치 벌레가 자신의 몸을 기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 것처럼 그 즉시 몸서리를 치며 창보다도 더욱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단호한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한국인들이라고요? 당신은 분명 중국에서 상위 1%의 연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월급은 8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이곳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만 하는데도 당신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 누가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한국에서 높은 월급을 받고 싶은 마음에 불법으로까지 체류하면서 한국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즉,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창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정말로 한국에서는 주말만 잠깐 일해도 8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냐며 그녀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었는데요. 한국인 여성 직원은 그러한 창의 손길에 비명까지 지르며 기겁을 했고, 결국 그렇게 창의 첫 고백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벌레 취급은 난생 처음 겪어본다며 역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는 경쟁조차 안 되는 거냐며 한숨을 쉬는 창을 데리고 억지로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푸드코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식 물가야말로 한 나라의 실질적인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곳은 한국의 수준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커피나 한잔하려고 간 카페에서는 별것도 없는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중국에서는 이에 10분의 1의 가격으로도 꽤 그럴듯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커피는 미슐랭 스타 브런치라도 된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한국의 물가에 기겁을 넘어 공포까지 느꼈고 그렇게 도망치듯 카페를 떠나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한식당에서도 공포스러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음식인 김밥이나 비빔밥만 주문하더라도 중국의 외식 물가의 2배는 넘어갔는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물가가 그다지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는 듯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음식값을 턱턱 결제했거든요. 이건 중국인들의 월급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물가였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의 중국인들보다 신체 조건도 우월한데 훨씬 부유하기까지 한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곳 백화점이 이상한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그대로 백화점을 박차고 나가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허기가 진 채로 길거리를 걷던 와중 이번에도 창은 예상치도 못한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선배, 저기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참 예쁘네요. 두말할 것 없는 제 이상형이에요. 아무래도 그녀도 저를 좋아할 게 틀림없으니 저곳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요. 저는 그의 멍청한 말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언제는 옷가게 직원이 자신의 이상형이라면서 그녀는 자신과 몇 번이고 눈을 마주쳤으니 그녀 또한 자신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때는 언제고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똑같은 말로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 여자에 미쳐있는 창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분식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분식집도 꽤나 가격이 비쌌고 저희가 지원받은 경비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저희는 한국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개인적인 사비까지 보태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곳 분식 식당은 꽤나 유명한지 상당한 손님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줄은 전혀 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리둥절한 채 식당에 들어가게 된 저는 이곳 식당이 숨기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죠. 일단 창이 그렇게나 뚫어져라 쳐다보던 한국인 여성 직원은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주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지금은 식당이 꽉 찼으니 대기를 해야 한다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창에게 휴대폰 번호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그녀가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나 싶어 신기함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창에게 관심이 있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 또한 이러한 상황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니
이내 휴대폰 번호는 왜 묻는 거냐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직접 말로 해도 좋다는 다소 건방진 대답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져서 또다시 자신의 경제력 자랑과 키와 얼굴 자랑을 해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대답에 한국인 여성 직원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체 당신이 어딜 봐서 키가 크다는 건가요? 한국에서 그 정도 키는 여자 수준도 못 되는걸요? 그리고 일단 당신의 얼굴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지만 얼굴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제쳐두더라도 통 씻지도 않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당신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전혀 인기가 있는 부류가 아니에요. 한국 여자들은 청결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은 남자는커녕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양치를 안 하거나 머리를 안 감을 바엔 아예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극단적으로까지 청결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 정도의 청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의 청결 수준은 정말 심각해요. 제 애완견도 3일에 한 번은 샤워를 시키거든요. 아무튼 제가 당신의 연락처를 물어본 건 대기 상황을 알려주는 QR코드를 전송해드리기 위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힘들게 일일이 줄을 설 필요가 없이 그저 볼일을 보면서도 편하게 줄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자, 당신의 번호로 QR코드 하나를 전송했어요.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기열 관리 시스템의 AI는 빅데이터를 통한 자동 예측을 기반으로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예상해주고 있고 대기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신은 QR코드를 스캔하며 얼마든지 대기 시간과 갱신된 대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신의 차례가 찾아왔을 때 이곳 기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식당에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느냐 하는 오해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중국 남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녀의 팩트 폭격에 창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다리가 풀리며 휘청이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답답했는지 이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추잡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한국인들은 줄을 기다릴 여유나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냐며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무슨 큰일을 하겠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이내 한국은 그저 쓸데없는 기술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까지 부정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여성 직원은 그런 창을 일전의 여성과 똑같이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이내 또다시 놀라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줄이 길어진다면 줄을 선 사람들이 다른 식당을 막을 수도 있고 길을 막아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렇듯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나 보죠? 그리고 이곳 식당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젊은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도 줄을 서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건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국가 출신이길래 이렇듯 한심한 말만을 내뱉는 거죠? 솔직히 그녀는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건네는 눈치였고 아무래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만 진상을 부리라는 현명한 화법을 사용한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창은 그러한 그녀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은 일본인이라며 국적을 속이기까지 했기에 한국인 여성 직원은 또다시 창의 대답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장면들도 취재하려고 했지만 창의 모습을 보니 솔직히 한국인들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준이 낮은 중국인들에게 있었다는 것만 여실히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저는 부끄러움에 새빨개진 얼굴을 푹 숙일 뿐이었죠. 아무튼 저희는 분식을 먹고 다시금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창이 갑자기 어딘가를 뚫어져라 응시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저희는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희는 가난한 국가 한국은 물가가 저렴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취재를 택시를 이용하며 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맞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창은 도대체 어떤 장면에 꽂혔길래 이렇듯 잔뜩 흥분한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한다는 말인가. 저는 또다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창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을 따라간 곳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창이 뚫어져라 보던 곳은 바로 한국의 지하철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계단에까지 빼곡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줄은 매우 길어서 승강장 밖까지 늘어서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붐빌 때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었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까지 한국인들은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조금의 새치기도 없이 줄을 서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높은 교양 수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로 긴 줄이 형성된다면 사람들은 서로 새치기를 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새치기를 막기 위해 앞뒤로 서로 껴안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로 껴안고 있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새치기 같은 비매너의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만화 속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진짜 가능한 거구나 싶어 살면서 처음 보는 질서정연한 장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런데 이에 대한 창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꾸만 한국의 이러한 수준 높은 모습에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체 왜 자꾸만 입맛을 다시는 것이며 무언가를 원하기라도 한 것처럼 호시탐탐 줄을 서 있는 한국인 여성들을 흘금흘금 보는 거냐고 핀잔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창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쉽네요, 선배. 사실 저는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하철을 이용하자고 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은 서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뒤로 서로 껴안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앞에 있는 한국 여자를 껴안으면서 중국 남자의 강력한 힘과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여자를 꼬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한국 여자를 껴안아 볼까요? 혹여라도 반응이 안 좋더라도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곤 하므로 한국은 마땅히 중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역으로 성질을 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인을 존경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희롱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의 수준에 경악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제 멸시의 눈빛에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그동안의 자신의 고백 방식은 잘못되었던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대국의 언어인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게 분명하므로 그냥 영어가 아닌 다짜고짜 중국어를 내뱉음으로써 대국인의 기상을 보여주겠다며 앞에 있는 한국 여성에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중국어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그저 대꾸조차 안 해버렸고 창은 이러한 치욕의 상황에 그저 한국 여자들은 진정으로 멋진 언어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욕을 한 바가지 짓거릴 뿐이었죠. 그러나 창이 열등감 섞인 욕지거리를 내뱉든 말든 한국 지하철에서의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지하철에 막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반드시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지하철에 탑승하는 놀라운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내리든 말든 서로 자리에 앉기 위해 먼저 탑승하려고 하므로 서로를 밀치며 헤집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내리는 사람이 채 내리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며 지하철에 탑승하는 창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창은 그러한 수준 낮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바로 창은 주제도 모르고 자신보다 머리 두 개는 크고 체격도 서구권 사람들만큼 다부진 한국인 남성의 어깨를 쳤다가 그대로 옆으로 자빠지고 말았거든요. 자신이 먼저 쳤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나가떨어진 상황에 창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남성은 그저 피해자인 입장이었음에도 자빠진 창에게 손을 내밀며 먼저 사과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듯 매너면에서도 피지컬 면에서도 완패해버린 창을 보며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였구나 싶어 한국의 미안한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죠. 인정하긴 싫지만 양국의 수준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원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자존심 상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분명 난쟁이 국가인 한국의 모습을 취재해야 했지만 한국 남성들은 키가 170cm도 안 되는 저희보다 훨씬 키가 컸기에 저희는 거의 고목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처럼 키가 큰 한국인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겨우 숨만 뻐끔뻐끔 쉴 뿐이었거든요.
분명 중국 지하철에서는 윗공기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던 저희였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난쟁이로 전락한 저희의 상황에 저희는 도저히 한국의 난쟁이의 면모를 취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수치스러운 경험도 잠시 창은 이내 이럴 수는 없다며 계집아이 같은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자초지종을 듣게 된 저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저희의 상황에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은 지하철 줄을 서다가 그만 자신의 무거운 취재 카메라를 바닥에 놓아버렸고 자신이 카메라를 바닥에 놓았다는 것을 까먹은 채 그대로 이동해버렸거든요. 즉, 창은 매우 비싼 방송국용 카메라를 잃어버린 셈이었고 저희는 이번 한국 취재를 완전히 망해버림과 동시에 저희의 1년치 연봉을 모아도 구매하지 못할 값비싼 카메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눈물이 나오는 상황에 그래도 한국 경찰의 도움이라도 받아보자고 주장했지만 창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카메라가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찾을 수가 있겠냐며 중국에서는 기회만 났다 하면 3,000원짜리 볼펜까지 죄다 훔쳐가는 상황이고 이러한 범인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의 고가의 카메라를 어떻게 되찾냐며 제게 욕짓거리까지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며 절규하는 그를 내버려둔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하철 내부의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 없이 취재용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영무실에 있던 한국인 직원은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당연히 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영어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해도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 저는 그의 이상하리만큼 여유 있는 태도에 약간의 불쾌감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제가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수로 이러한 고가의 카메라를 되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영무실에서 대기를 한 지 10분 만에 정말로 영무실 직원은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지하철역의 영무실에 취재용 카메라가 보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여전히 절규를 해대는 창을 억지로 끌고 이동했고 정말로 해당 역의 영무실에는 저희의 카메라가 보관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며 한국인 직원에게 거의 따지듯 질문을 건네게 되었죠.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정말 깜짝 놀랄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합니다.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AI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혹시 모를 범죄를 감시함과 동시에 벤치나 플랫폼에 두고 온 분실물을 추적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실물로 추정되는 항목이 감지되면 AI가 시간과 위치를 기록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AI는 분실물이 발생한 시간, 장소, 얼굴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즉, 당신이 분실물에 대한 신고를 함과 동시에 저희는 수거한 분실물을 수집된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당신이 분실물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아무리 비싼 물건이더라도 남의 물건인 이상 절대로 손을 대지 않기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성에 최첨단 기술까지 더해져 사실상 한국에서의 분실물에 대한 수거율은 100%에 가깝죠. 그러니 이러한 카메라가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은 한국에서 그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재용 카메라가 비싸다고 해도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으로는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더더욱 당신의 카메라를 훔칠 이유가 없기도 하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이나 시민의식이나 모든 면에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인류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분실물에 대한 회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며 1%의 확률로 회수가 된다고 해도 분실물 수거 담당자가 가로채가기 때문에 만약 물건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상황이었어요. 지금 자신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한 것임에도 그는 이번에는 저희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건네는 영무실 직원을 보고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또다시 자신은 돈도 많이 벌고 중국 국적자라며 황당한 자랑을 늘어놓더니 한국은 가난하니 어쩌냐며 자신과 교제를 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저는 한국과 중국의 현격한 차이를 직접 느끼고도 헛소리를 일삼는 창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그렇게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면전에 괴성까지 지른 뒤
글을 버리고 영무실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중국 상위 1%의 수준이라니 저는 중국의 현실에 현타까지 느끼며 이번 취재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나 훌륭한 국가를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며 비하하는 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저는 한국은 난쟁이 국가라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대신 제가 직접 취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대신 내보냄으로써 중국인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장 5년 뒤에 펼쳐질 한국의 충격적인 현실이다. 그 무엇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한국은 이제 끝이다.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한국의 충격적인 운명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현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대학교 학사 졸업을 앞두고 있고 현재 석박사 유학을 위한 새로운 국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기술 강국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인데 도대체 왜 구태여 다른 국가로의 유학을 가려는 거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제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죠. 그건 바로 저는 독일은 기술 강국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옛 명성만 팔고 있는 낡아빠진 국가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수준은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의 기술력은 오히려 퇴보하고만 있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혁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만약 제가 독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면 저는 제 인생이 잘못된 난파선에서 완전히 침몰하고 말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가고자 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독일은 원래 예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각종 선전에 가까운 홍보를 귀해서 피가 나도록 들어왔던 터라 자연스레 중국을 독일을 이을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요즘 기술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한국이 가장 떠오르는 국가고 아직까지도 유망한 국가가 틀림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행을 강력하게 추천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겉보기에만 기술 강국인 독일의 현실에 공감하시며 독일은 정작 핵심 기술은 죄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장 독일의 가정집만 가봐도 전부 다 한국산 가전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에 합류한다는 건 그야말로 성공을 거의 보장받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독일 대학교까지 거의 점령한 상황이고 저는 그중 몇몇 중국인 친구들을 알고 지내고 있는데 이들은 제 한국행이냐 중국행이냐를 결정하는 고민을 듣더니 한국을 옹호하는 제 부모님은 완전히 낡아빠진 한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며 다소 선을 넘은 발언들을 이어나갔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10년 전에 중국에 의해 완전히 추월당한 상황이고 한국인들은 그저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거나 중국 정부에 구걸을 해서 중국이 쓰다 버린 기술력만을 주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중국을 놔두고 이런 기술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게 말이나 되냐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분명 중국 기술력에 의해 모든 파일을 전부 빼앗긴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가난해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한국은 거지와 노숙자가 거리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초토화된 거지국가라며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이런 중국인들의 세뇌를 받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을 절대로 가선 안 될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부모님의 의견 대립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한 번은 TV를 돌리다가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 채널에서 제작한 독일에서 향후 5년 내에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분석한 결과 만약 독일이 당장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5년 내로 완전히 경쟁력을 잃고 처참하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경악을 하며 영상에 집중했는데 저는 진행자가 처음 입을 떼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한국의 성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5년 내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독일이 처한 현실이고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던 독일이 감내해야 할 대가이죠. 많은 독일 국민들은
아직도 독일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이후 독일의 차량 산업이 어떤 국면을 맞이했는지를 눈여겨본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독일은 전기차의 필수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에 마저 완전히 밀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때 독일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던 그 중국의 말이죠. 이러한 현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중국은 인건비가 없는 국가로 죄수들이나 아이들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해버리는 악질적인 행위까지 이어가며 저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 전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의 대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전 세계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도가 펼쳐질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세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바로 2024년에 열린 브라질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 기술수주 입찰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자원을 등에 업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로 대표적으로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상당한 경제 규모 및 자원 덕분에 브라질로의 기술 수출은 전 세계 모든 기술 강국들이 군침을 흘리는 로또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은 2035년까지 대중교통 차량의 80%를 전기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인 그린 모빌리티 2035 정책의 일환으로 30조 원 규모의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배터리 수주에 30조 원을 내걸다니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막대한 규모의 기술 수주였고 이번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추후에도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브라질과 계속해서 교류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이 이러한 다소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큰 금액을 보수로 내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아마존 삼림벌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한 생태 위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오명을 안게 된 브라질은 각종 국제회의나 이권 사업에서 배제되며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때문에 브라질은 수출 위험까지 겪으며 만약 즉각적인 친환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제 제재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브라질은 다소 무리한 수주를 진행하면서까지 대중교통 차량의 80%를 전기차로 전환하며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물론 역시나 이번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어요. 일본 파나소닉과 같은 꽤나 쟁쟁한 입찰자마저 초기에 탈락했을 정도로 웬만한 날고 기는 기술 강국들은 전부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가 죄다 쓴맛을 맛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중국의 CATL로 좁혀지게 되었죠. 양 국가의 장단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렸어요. 한국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들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기 때문이었고 중국은 기술력은 뒤처지지만 압도적인 저가 정책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더라도 이번 경쟁에서도 어김없이 중국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이러한 저가 정책으로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을 경쟁해서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또한 정말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전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 친환경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여러 국제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할 생각이었기에 그저 중국의 배터리로 대충 저렴하게 때우자는 생각으로 입찰을 했을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심지어 보통 이러한 초대형 입찰건의 경우 다개국의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브라질은 오직 한국의 모든 일감을 몰아서 맡기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한국의 압승을 선사했기에 이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승리는 지금껏 저가 정책만을 펼치며 전 세계를 하향 평준화시켰던 중국을 압도하고 이제 중국은 다른 입찰에서도 더 이상 같은 전략으로 한국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중국의 저가 경쟁력도 이젠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국은 유럽 모든 국가들도 도저히 막지 못했던 중국의 인건비랄 게 없는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건 바로 입찰자로 하여금 중국의 저질 제품 따위는 고려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첨단 배터리를 선보이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지금껏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패배했던 이유는 중국 제품이 너무 저렴해서가 아닌 그저 유럽의 기술력이 그만큼 뒤처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온 셈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는 분명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브라질의 광활한 지형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죠. LG 첨단형 NCM 배터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0마일에 달하지만 중국산은 겨우 200마일을 가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중국산을 선택할 경우 브라질 최장거리 노선인 상파울루 벨로 호라이즌트 회랑의 360마일 노선 등에서 상당한 일정 차질 및 여러 문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용량 유지율 부분조차도 양국의 기술력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산 배터리는 유지율 96%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중국산 배터리는 단 70%로 이게 전기차 배터리인지 휴대폰 배터리인지 모를 한심한 수준의 유지율을 보여줄 뿐이었거든요. 놀랍게도 LG의 고속 충전 기술도 CATL을 완전히 능가했죠. LG의 고속 충전은 30분 만에 80%의 충전을 완료했지만 CATL은 같은 80%를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한국산보다 3배는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은 섭씨 35도의 고온과 90%의 습도로 인한 극한의 기온 조건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30% 단축되는 국가라는 크나큰 한계점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러한 악조건마저 극복하는 믿기지가 않는 기술력을 선보였거든요. 한국은 내열성 전해질과 그래핀 냉각층을 갖춘 300억 원 규모의 트로피코어 전기차 배터리 변형 모델을 개발하여 섭씨 40도 기온에서조차 95%의 용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체 기술력을 선보였거든요. 이는 브라질의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끝까지 성능과 효율을 유지하도록 했고 중국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브라질의 기후 조건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제작한 배터리의 실질적인 효율 수준은 더욱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이러한 브라질의 극악의 기후 조건에서는 장거리 노선은커녕 동네 시내버스 운영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기 자전거에서나 쓸 법한 최악의 효율을 보여줬으니 말이죠. 즉,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브라질로 하여금 아무리 저가 정책을 펼친 중국이라고 해도 반드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거의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면 대중교통의 다운타임을 40% 이상 단축할 수 있고 버스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의 수익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아무리 중국산 배터리가 저렴하다고 해도 도대체 중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국산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저가 정책을 훨씬 압도하는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선택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에 더해 현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독일에 협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말해오는 듯한 정말 믿기지 않는 전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중국의 자국 인력 사용 및 1대1로 정책을 통한 브라질 경제 종속 시도와는 달리 현지 소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브라질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CATL은 자국의 중국인 노동자만을 고용하며 브라질 현지에 어떠한 일자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이미 대중국 수출 비율 32%라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했다간 국가 경제 기반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야말로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저가 배터리에까지 의존하게 된다면 브라질 또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성을 가진 국가죠. 일단 한국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의 광산에서 2026년까지 연간 리튬 만 톤을 조달하여 연간 200억 원의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브라질의 광산 부문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는데요. CATL은 자재의 90%를 중국에서 출하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브라질을 환율 변동과 무역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초 원자재마저 현지 소싱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안 그래도 일자리 부족과 상당한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브라질의 구원을 선사한 것입니다. 물론 LG 산토 앙드레 조립 공장은 현지 인력 고용 확대를 약속했고, 이는 안 그래도 현지 인력에게 최고 대우를 약속해주는 한국 기업들의 명성에 힘입어 브라질 현지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 또한 브라질의 질 좋은 천연 자원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한국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상생 전략은 브라질로 하여금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는 한국식 협상이야말로 완전히 늙고 고착화되어 버린 독일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독일이 빠른 시일 내로 이런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한국이 중국이 얻은 것들을 도로 뺏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의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것들마저 전부 다 빼앗긴 뒤 완전히 깡통을 차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에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고, 부모님이 괜히 한국행을 추천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남을 착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만 경쟁할 줄 아는 국가일 뿐이었고, 저는 이런 국가의 미래를 걸 생각을 했다는 것에 소름마저 돋았을 정도로 이 영상은 제게 경악 이상의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만 보면 발작을 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각종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세계와의 지저분한 경쟁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한국이 나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과 실력을 통해 압도해버리니, 무슨 수를 써도 한국에는 안 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행자는 이내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고,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선두 자리를 빼앗길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가 맞았지만 독일은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해버렸고, 지금의 독일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정책을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는 무지막지한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아직도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기술력을 수출해서 남은 이익을 전부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고, 이렇듯 선두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한국을 넘을 국가는 단연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임에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예정이므로, 브라질은 여러모로 훨씬 더 유망한 국가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익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한국은 브라질에 충격적인 추가 제한까지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이미 기존의 혁신 곡선을 뛰어넘은 상태고, 실제로 LG는 SK온, 삼성 SDI와 협력하여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최첨단 배터리를 개발한 상태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2026년까지 450마일의 무지막지한 주행거리 성능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러한 괴물 성능의 배터리를 브라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추가 계약까지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브라질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면 훨씬 더 적은 유지 비용과 중단 시간, 높은 효율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건 브라질 입장에서는 마다할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상호이익을 꾀하는 천재적인 협상 방식을 선택하는 똑똑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브라질에 저렴하게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대신 프로토 타입의 배터리 기술을 시험해볼 좋은 실험 데이터를 얻은 셈이고, 또 자원 강국이자 아직도 개선할 인프라가 많은 브라질에 좋은 이미지를 쌓아 추가적인 기술 수주를 하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놀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은 이번 수주 경쟁에서 더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 세계를 놀래켰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에 이러한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야말로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의해 모든 분야에서 집어삼켜질 거라는 논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한국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브라질의 고질적인 한계마저 맞춤형 설계를 통해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브라질의 가장 큰 한계는 역시나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브라질의 신뢰할 수 없는 전력망은 특히나 전력망이 불안정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전기차 도입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로 이름 날렸던 선진국들도 도저히 손댈 엄두도 못 냈던 이러한 한계점을 한국은 마치 이 정도는 자신들에게 쉬운 수준을 넘어서 아예 문제거리조차 안 된다는 듯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안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고 이러한 모듈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력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져오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까지 내밀었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브라질의 한계를 이용해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통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한 상황인 것입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시나 한국은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국가였습니다. 브라질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까지 치부되며 브라질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머리를 앓던 부분이었고 결국 이러한 가려웠던 부분을 저렴하게 긁어준다는 한국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브라질은 이번 추가 계약으로 인해 최대 2주일간의 정전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버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95%의 가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건 전력 수급 문제로 인한 상당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지속적인 손해를 겪었던 브라질 입장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고 이번에도 한국과 브라질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브라질은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한국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마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천재 국가이고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협상 능력과 기술 수준으로 극한의 이익을 올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입장에서 한국을 그 무엇보다 선택해야 했고 또 자신들이 한국에 돈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브라질이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은 한국에 지불해야 할 30조 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은 아마존 파괴의 주범이자 환경 오염 국가라는 브라질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줄 정도로 세계 최강의 친환경 기술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브라질이 얻을 이미지 개선과 추후 브라질과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일단 LG 공장 설계에는 매년 5,000톤의 중고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태양열 재활용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순환 경제 추진 및 친환경 추구와 일치하는데요. 중국의 CATL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러한 친환경 시설을 제공하지 않기에 친환경 국가로의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브라질이 한국을 선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죠. 특히나 한국은 탄소 중립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태양광 및 재조립 시스템을 통해 연간 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선진적인 재활용 기술을 자랑하기로 유명한 국가기에 친환경 법률 위반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브라질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재활용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되려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폐기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산 저가 배터리는 그 생산 구조상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에 브라질의 환경 오염을 더욱 가속화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남의 나라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린다는 증거가 여러 국가에서 포착되기도 했기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구태여 중국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기술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며 조금의 여지도 없이 손쉽게 대형 계약을 따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는 천재적인 협상 능력까지 보여주었으므로 한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이 지금껏 중국의 저가 정책에 당하기만 했던 건 그저 중국이 잘나서가 아닌 유럽의 기술력이 뒤처지고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선두 자리에 안주한 나머지 그간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고 결국 현재 한국에 의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버리는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독일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한국의 뒷공무니만 보며 열심히 한국을 따라해야만 하고 이게 바로 뒤처진 국가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가늠조차 안 되는 현격한 격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뿐히 압도당하는 중국을 보며 독일은 그런 중국에조차 밀리는 상황에
이러한 씁쓸한 현실에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브라질과의 계약으로 인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따라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특유의 신뢰성과 대형 고객을 선점했다는 데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인해 더욱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번 브라질의 수주는 표면상으로만 30조 원이지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초대형 계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2030년까지 브라질 전기차 배터리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을 추가했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브라질로부터 총 60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은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이번 계약 하나로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쯤 되는 큰 금액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물론 브라질은 남미의 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것도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브라질과의 계약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은 칠레와의 1조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아르헨티나와의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남미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남미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에 따른 선점 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엄청난 부를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관계 우호를 통해 현재 없어서 못 구한다는 자원인 리튬까지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었거든요. LG는 브라질에서 연간 만 톤의 리튬 수요를 시장 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리튬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지금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했죠. 물론 남미 시장은 현재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좀먹으려는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한 한국에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 남미에 그저 배터리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은 기존의 중국의 화웨이와의 계약을 끊고 한국 삼성의 5G 장비를 수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러한 남미 국가들의 중국 탈출에 따른 한국과의 계약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즉, 이렇듯 한국이 남미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독일은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동안 기술 수출로 상당한 부를 쌓아왔던 독일의 돈줄이 말라버린다면 독일은 끔찍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이고, 결국 막대한 이익을 다시금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무지막지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다시는 추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의 충격적인 주장에 저는 온몸에 힘이 전부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에서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겠지만, 사실 저처럼 독일에서 공학 분야를 전공했거나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독일은 낡아빠진 국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이러한 독일의 한계를 잔인하리만큼 콕콕 집어주었으며, 이젠 한때 보이지도 않던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쫓아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다니, 저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보다도 훨씬 처참한 현실의 비통함을 느낄 뿐이었죠. 동시에 저는 정말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제가 만약 중국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제 실수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었을 뻔한 상황에 소름까지 돋으며 현재 열등감 덩어리인 중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